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남부지방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임시휴일을 맞아서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출발하시기 전에 투표소에 잠깐 들리셔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한번 행사해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북부 지역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온다고 집에만 계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좀 귀찮으면 잠시 접어두시고 투표소까지 한번 빗속 산책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입니다. 투표 당일 날씨에 따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날씨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럴 때 투표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투표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과연 날씨와 투표율이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네모와 정치, 바로 날씨와 정치입니다. 미국 정치엔 리퍼블리칸 블루가 있다. 미국 선거는 모두 겨울에 치러지는데 투표 당일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20, 30대 젊은 층은 나들이를 가느라 투표를 소홀히 하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노년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노년 지지층이 많은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48년 미국 대선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는 날씨 때문에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투표율이 급감,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날씨와 투표의 상관성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선거 당일 1인치의 비가 올 경우 투표율이 1% 떨어지고 눈이 오면 0.5% 떨어진다. 부동층의 35%가 날씨 상황에 따라 투표소로 갈지 말지 고민한다. 선거 당일 강수량이 1인치가 될 경우 투표율이 1% 떨어지고 기온이 10도 올라가면 투표율도 1% 올라간다. 궂은 날씨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끔 하는 요인이다.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거 당일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미국 예일대 동아시아 연구단 강우창 박사가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 등을 분석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투표일은 임시휴일이다. 따라서 이날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맑은 날보다 흐린 날 투표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젊은 유권자들 투표율은 맑은 날이 궂은 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국내 한 언론사에서도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12년 19대 대선까지 대통령 선거의 대도시 지역 날씨와 투표 현황을 분석했는데 16대, 17대 같은 경우엔 날씨가 좋았지만 오히려 투표율은 더 높았다. 날씨와 정치에 대한 연관성은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 확인하셨죠? 근데 사실 꼭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날씨 말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그리고 국내외 정서, 그리고 그때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표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다른 나라 투표 제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한 정치부 이충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에서 활동하시니까 아무래도 선거일에 또 가장 바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님 생각에 날씨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씨와 투표율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참 럭비공 같아요. 투표날 매우 궂은 날씨가 예보되면 정치부 기자들은 대개 기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궂은 날씨라 투표율이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근데 또 그렇고 나면은 유권자들께서 또 이거를 걱정하셔서 투표장으로 매우 많이 몰려가셔서 투표율이 오히려 높아지기도 해요. 네. 그렇게 좀 언론에서는 또 날씨와 투표율 관계를 보고 있군요. 그럼 이번에는 날씨 외에 좀 투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기자님 보통 투표하실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이유로 투표하시나요? 저는 매우 확고한 성향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최선의 후보를 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최악의 후보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투표,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를 하죠.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이다 보니 해당 후보자를 잘 알거나 혹은 기사를 써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투표를 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투표 선거할 때 좋은 공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조금 실현 가능성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왜 투표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우선 19대 대선을 보면요. 개인적인 일이나 출근 등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였다. 이거였고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순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28.6%로 가장 큰 이유였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2위,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것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대 대선을 보면요. 이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일이나 출근 등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님도 좀 이런 사유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적은 또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 정치부 기자라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정치부 기자들은 투표날, 선거날 가장 먼저 새벽에 출근해서 또한 가장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일 전 5일부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활용해서 투표를 했는데 다른 정치부 기자들도 사전투표제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사전투표 제도 도입으로 조금 선거일이 여유로워진 측면도 있고 앞으로 이제 투표 장소 확대와 같은 그런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좀 개인적인 이유로 투표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특히 선관위 조사 결과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장 마음에 뒀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인데요. 이건 이른바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는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기권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기권도 과연 의사표현의 하나로 정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표는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수단으로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회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투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권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정치적 의사가 어떻게 보면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우리나라 최근 투표율 추이를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좀 선거별로, 선거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데 19대 대통령 선거 말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50%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50%에서도 못 미쳤죠.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위기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무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투표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아니고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호주 사례를 좀 살펴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 투표제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호주 총선은 3년마다 실시된다. 2013년엔 93.23%, 2016년엔 91.01%를 기록했다. 90%가 넘는 투표율, 비결은 의무투표제도다. 호주에선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20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화로 17,000원 정도지만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 독일은 선거권 연령에 있어서도 각 구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독일의 베를린 구의회 선거를 비롯한 일부 지방선거에서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연방의회 선거에선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OECD 35개국 대다수가 18세에 선거권이 있는 반면 선거권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은 독특하게 자필로 후보 이름을 직접 적어낸다. 유권자 필체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포스터에도 기호가 없고 후보자의 이름이 크게 써 있다. 일명 자서식 투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호식 투표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각 정당에서 권역별 선거구마다 정당의 여러 명의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는 각 후보가 아닌 정당 명부를 보고 투표를 한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뽑는데 스웨덴의 경우 이 선거구가 지역별로 나눠진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 지명 단계, 그 다음이 대통령 선출 단계인데 먼저 제1단계인 대통령 후보 지명은 각 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제2단계로 각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제3단계로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 진행되는데 선거인단 선출은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로 통한다. 제4단계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마지막 5단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를 하고 당선 선포를 한다. 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정치적 상황이 다른 만큼 선거제도 또한 다양한데요. 어떤 나라 제도가 조금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일본 투표 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서식 투표,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일본이 문맹률이 1%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문맹률은 0%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요. 국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도 이런 비슷한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표를 가, 부로 의사표시할 때가 있거든요.
종이에 한글로 가나 혹은 한자로 오를 가짜를 쓰면 그 제안 혹은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인데, 작년에 이 같은 본회의장에서 투표가 있었는데요. 무효표가 무려 5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렇게 글로 쓰는 투표를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이런 것이죠. 아무래도 자서식이라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쓰는 거.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개표할 때 그 알아보는 것은 그 육안으로 알아봐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도 않나실까 싶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무투표제 도입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지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의무투표제 도입 한번 논의해 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른바 기권표를 그 의사도 존중해주기 위해서 기권란을 표시하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기권란을 표시한 국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권란을 투표 용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전체 투표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외려 기권란에다가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그 당선되는 후보자의 득표율은 조금 낮아지는, 그래서 오히려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우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또 이렇게 앞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봤는데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좀 생각해 보자면, 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더 참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통해서도 또 많은 또 개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대표를 선출하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좀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이상적인 선거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의무투표제 도입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의무투표제 도입을 논의했을 때 그때 2014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투표율이 37%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의무투표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그 찬성 근거가 됐을 텐데, 또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26개 국가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찬성 의견을 보면요, 투표도 의무다. 그러니까 세금과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처럼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를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이용할 의무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무임승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죠. 네, 다른 사람들이 투표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로만 의무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규정을 두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종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런 찬성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선거에 참여하는 자체가 시민의 책임이고 의무, 이런 말씀이시고, 또 선거에 많이 참여할수록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런 점이 있을 거고, 또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다른 정치 참여도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투표 참여를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불필요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투표하는 것 자체, 그 투표를 의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권의 자유도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바로 반대 의견의 핵심 논거입니다. 의무투표 반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투표 자체가 법의 규제를 받는 요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높은 투표율이라는 게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과 연계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의무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의무투표를 실시한 국가에서 무효표가 더 높게 나타고 합니다. 사실 의무투표제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고민 그리고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의견이 합치되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날씨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유세하는 장면, 또 이런 그림 원하는 정치인들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당장 유세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그림을 홍보물에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사무소에 걸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장면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 궂은 날씨라고 유세 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궂은 날씨에 나가서 더 나는 열심히 뛰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날씨를 활용하는 정치도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날씨와 득표율 혹은 날씨와 투표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날씨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대선이 한겨울 두터운 잠바를 입고 유세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죠. 앞으로는 봄에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뭐 벚꽃 대선이다,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대선은 따뜻한 날 치러지기 때문에 그 투표율 또한 득표율 또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앞으로 이제 5년마다 봄나들이와 대선이 겹치게 될 것 같은데 투표율이 예전보다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또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대선 동료 캠페인은 투표하고 꽃놀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춘재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를 뽑을지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오랫동안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후보자나 정당을 뽑을까? 이렇게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정치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구하려는 정치학자들의 노력은 20세기 후가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권이 확립된 것이 바로 그때가 되어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세 가지 이론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떤 이론이 딱 맞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 이론들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으면서 서로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 꼭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각 이론들이 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비판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해답, 즉 일반 이론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하는 사람, 투표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이론이 투표 행태론이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이다. 성별이나 직업, 소득, 학력과 종교, 인종, 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미국 선거에선 유권자가 고학력, 고소득, 고연령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도 계급별, 소득별 차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연령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입증되고 있어서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정당 일체감이다.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애착심을 갖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투표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정당 일체감이라고 한다. The third quarter was plus 2.7%. It grew. 마지막 세 번째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냉전 종식과 걸프전에서의 승리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승리자는 49세의 젊은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이었다. 클린턴의 주요 선거 전략은 바로 경제.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인 이슈를 내세워 유권자 자신의 이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에 유권자 의사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투표율이 단순히 높은 것보다는 왜 높은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된 참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와 투표율의 관계를 통해서 투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겠지만 민주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모와 정치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